삼성 당장 나가라. 베트남 정부의 폭탄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 임원들을 감금하고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인질극까지 벌인 베트남. 아낌없이 퍼졌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수천억 달러의 세금 폭탄까지 청구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3일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삼성의 대답은 타협이 아닌 철수였고, 삼성이 떠난 뒤 베트남이 공들였던 300조 원짜리 공장은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베트남의 탐욕을 박살낸 삼성의 대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등 뒤에서 찌른 배신자였습니다. 아니,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를 불태운 방화범이었죠. 지금 제 앞에는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펼쳐져 있어요. 제 이름은 응우엔 반득.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베트남 총리실 수석 전략관이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하노이에서 가장 높은 회의실에 앉아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운명을 쥐고 흔들었죠. 4,300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를 협상 테이블에 던지던 그날, 제 입꼬리는 승리감에 실룩거렸습니다. 10년 전 구걸하듯 투자를 요청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을 길들이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아버지가 외국 자본에 밀려 자살한 그 트라우마를 복수로 갚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버려진 삼성 공장 앞 허름한 국수집에 앉아 있어요. 한때 10만 명이 일하던 그 찬란한 불빛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인도행 밀항선에 오르는 청년들의 절규만 남았죠. 제가 쏘아 올린 그 오만한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조국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걸 불태우면 무엇이 남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2024년 1월이었습니다. 하노이의 거리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루이비통 매장 앞에는 줄이 늘어섰고, 람보르기니가 신호등 앞에서 엔진음을 뽐내고 있었죠. GDP 성장률 6.5%, 세계가 베트남을 아시아의 용이라 부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저는 그 성장의 설계자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어요. 제 집무실 벽에는 하버드 졸업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유서가 액자에 담겨 있었죠. 외국 자본에 짓밟힌 이 땅을 일으켜 세워라. 저는 매일 아침 그 유서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나라를 착취하는 자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날 오후, 정부청사 32층 회의실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 강도준 부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일부러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기다리게 만드는 것, 그게 갑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강 부사장은 묵묵히 서서 제가 고개를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30초, 1분. 그제야 저는 천천히 시선을 올렸죠. 앉으시죠. 강 부사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어요. 분노도, 초조함도 없었죠. 그게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보전금 건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강 부사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10년 전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 약속했던 세금 감면 조항들이 빼곡히 적힌 문서였죠. 2014년 체결된 투자협정에 따르면 법인세 5% 특례가 2030년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 종이 조각을 믿고 왔구나. OECD 필러2 가이드라인을 아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강 부사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의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라는 국제규범입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4,300억 원. 그 숫자가 선명하게 찍힌 세금 고지서였죠. 10년 전 약속은 베트남이 가난할 때의 구걸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국제규범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5%에서 15%로 소급 적용이죠. 강 부사장이 세금 고지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4,300억이라는 숫자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저는 그가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테이블을 치거나 최소한 목소리라도 높일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고요했어요. 국가 간 조약을 종이 조각 취급하시는 겁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승리의 쾌감이 온몸을 감쌌죠. 베트남 없이 삼성이 스마트폰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노동자들이 없으면 당신들의 공장은 멈춥니다. 이제 제 값을 치르셔야죠. 강 부사장이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가 서명할 줄 알았어요. 굴복의 서명을. 하지만 그는 만년필 뚜껑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응우엔 전략관님.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이 결정의 무게를 견디시겠습니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어 보였어요.
허세였죠? 협박이신가요? 아닙니다. 강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세금 고지서도 투자협정서도 모두 남겨둔 채. 부사장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은 채 뒤를 돌아보았어요.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만 노동자, 수백 개의 협력사. 당신들은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강 부사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연민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전략관님, 뿌리가 깊으면 뽑기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뿌리째 뽑히면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그것을 승리의 흥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트란반투안 장관이 회의실로 들어온 건 30분 후였어요. 어떻게 됐나?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세금 고지서를 들어보였죠. 받아들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트란 장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네, 응우엔. 이제 저들은 우리 발 밑에서 기어다니게 될 걸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저 건물들, 저 도로들, 저 번영. 이 모든 것이 제 손으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믿었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유서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속삭였죠. 눈물이 났어요. 복수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 저는 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도준 부사장이 던진 그 질문. 이 결정의 무게를 견디시겠습니까? 그게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민 손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열었죠. 2024년 여름, 베트남은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열흘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노이의 아스팔트는 계란을 구울 수 있을 만큼 달궈졌고 에어컨 실외기들이 내뿜는 열기가 도시 전체를 찜통으로 만들었죠. 전력망 관제 센터의 계기판은 온통 빨간색으로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피크부하 98% 돌파. 30분 내로 대규모 정전 발생 예상. 관제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트란반투안 장관과 함께 그 상황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스크린에는 베트남 전역의 전력망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북부 지역이 특히 심각했어요. 박린 산업단지 일대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트란 장관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선택지가 뭔가? 두 가지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보였어요. 첫째, 전 국민 대상 단계적 순환 정전. 둘째, 특정 구역 집중 차단. 트란 장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특정 구역이라면 외국 기업 공장 밀집 지역입니다. 박린, 타이응우엔, 빈증, 삼성, 인텔, LG가 몰려있는 산업단지들이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요. 국민 가정의 에어컨을 끄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칩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 공장의 전력을 끊으면 트란 장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애국자가 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삼성을 조이는 두 번째 올가미. 게다가 명분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이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한다.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트란 장관이 관제사를 향해 손짓했어요. 박린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차단해. 지금 당장. 관제사가 망설였습니다. 장관님, 그곳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EUV 노광 장비는 전력이 끊기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웨이퍼 수만 장이 한순간에 폐기될 수도. 내가 책임진다. 트란 장관이 말을 잘랐어요. 레버를 당겨.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박린 방향으로 공장 굴뚝들이 희미하게 보였죠. 곧 저 불빛들이 꺼질 것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끄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관제사의 손이 레버를 당겼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박린 일대가 검게 변했어요. 마치 심장이 멈추듯 한순간에. 됐어. 트란 장관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죠. 이제 저들이 무릎을 꿇겠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되뇌었어요. 공장이 멈춰야 삼성이 우리 발밑으로 기어올 것이다. 이건 통과 의례다. 자생적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연적인 고통이다. 그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박린 산업단지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 건 전력 차단 10분 후였어요. 삼성협력사 대표들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생산 라인이 멈췄다.
납기를 맞출 수 없다. 위약금을 어떻게 감당하냐. 비명에 가까운 호소들이었죠. 내진 사출 라인이 굳어버렸습니다. 금형 전체를 교체해야 해요. 30억 원어치 웨이퍼가 오염됐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그 전화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시켜서 모두 끊게 했죠. 진통이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려면 진통은 필수지. 트란 장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참 대담하군. 역시 하버드 출신은 다르다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대담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죽인 외국 자본에 대한 증오가 저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걸 정의라고 착각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피해 보상 요구서였죠. 저는 그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전력 차단으로 인한 직접 피해액 2,300억 원, EUV 노광 장비 손상 복구 비용 800억 원, 12인치 웨이퍼 폐기 손실 600억 원, 협력사 연쇄 피해 추정액 1,200억 원,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풍도 심하시지. 제가 말했죠. 트란 장관에게 그 서류를 건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란 장관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겁주려는 수작이야. 그가 비웃었어요.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나? 20만 노동자, 수백 개 협력사. 저들은 이미 우리 손아귀에 있어. 저 허풍쟁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엄포뿐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란 장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삼성은 베트남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죠. 공장을 옮기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이고 그 비용은 천문학적일 테니까요. 우리가 갑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들이 먼저 고개를 숙일 겁니다. 트란 장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가 갑이지.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의 유서 앞에 섰어요. 복수의 칼날이 점점 깊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곧 무릎을 꿇을 것이고 베트남은 더 이상 외국 자본의 하청 국가가 아닌 당당한 파트너로 우뚝 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서류, 피해 보상 요구서, 그것이 삼성의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도준 부사장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어요. 협상 테이블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서 저는 체스판 위에서 폰만 잡고 있었고 그는 이미 체스판 자체를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해 여름, 베트남의 하늘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승리의 노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노을이 아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조국의 미래였죠. 제 손으로 직접 지른 불이었어요. 박린 산업단지는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력이 끊긴 지 열흘째, 저는 처음으로 그곳을 직접 방문했어요. 트란 장관의 지시였죠. 삼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임무를 받아들였어요. 승리의 현장을 직접 밟아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삼성 로고가 새겨진 거대한 건물은 암흑에 잠겨 있었어요. 창문 하나 불이 켜지지 않았죠. 평소라면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막만이 공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문 경비실에 불빛이 하나 보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졸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누구십니까? 총리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죠. 공장 내부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비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전부 다요. 그가 공장 건물을 향해 턱짓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먼지가 쌓이고 있어요. 클린룸도 오염되기 시작했고 12인치 웨이퍼 수만 장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대로였죠. 삼성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항복은 빨라질 테니까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다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본사에서 실사단이 도착했습니다. 5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전부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죠. 실사단.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피해 규모를 조사하러 왔겠지. 보상 협상의 근거 자료를 만들려는 거야.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본관 2층 회의실입니다. 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상등만 켜진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저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강도준, 결국 고개를 숙이러 왔군.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어였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이다 공장의 전력 인프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도준 부사장의 목소리였어요. 화상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완벽합니다, 부사장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인도식 영어 억양이었습니다. 삼성 전용 200메가와트 변전소가 이미 가동 중입니다. 베트남에서 이전에 올 설비를 수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인도, 노이다? 저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법인세 10년 면제, 부지 무상 제공, 전력요금 50% 감면. 강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서명하죠.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도 끝에 숨어서 휴대폰을 꺼냈죠. 트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관님, 삼성이 인도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트란 장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인도? 그 쓰레기 인프라를 가진 나라?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인도의 전력망은 악명이 높았죠. 정전이 일상이고 도로 사정도 열악하고 관료주의는 세계 최악이었어요. 허풍이겠죠. 우리를 압박하려는 수작입니다. 그래, 신경 쓰지 마. 트란 장관이 말했어요. 저들이 베트남을 떠날 수 있을 리 없어. 허세야, 허세.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말이 맞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삼성이 20년 동안 쌓아온 공급망을 버리고 인도로 떠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더 박린에 머물기로 했어요. 삼성의 동향을 직접 감시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사흘 후,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아 공장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죠. 그때 본관 뒤쪽 화물 출입구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계를 고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분해하고 있었죠. EUV 노광 장비의 렌즈 모듈이 조심스럽게 탈거되어 특수 케이스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 부품이요. 수십억 원짜리 정밀 기기가 마치 이삿짐처럼 포장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점검이겠지. 본사로 가져가서 수리하려는 거야.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고개를 들었죠. 정기 점검입니다. 그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본사 기술팀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전력 차단으로 손상된 부품을 점검하는 거겠지.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너무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정확하고 빨랐죠. 그리고 탈거된 부품들은 수리가 아니라 포장되고 있었어요. 장기 보관용 특수 케이스에 담겨서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감을 무시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계획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일주일 후, 저는 하노이로 돌아왔습니다. 트란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죠. 삼성은 곧 굴복할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인도와의 접촉은 허풍에 불과합니다. 저들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트란 장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응우엔. 자네 판단을 믿겠네. 저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삼성의 항복을 받아내는 순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할 계획이었죠. 베트남이 세계 최대의 기업을 무릎 꿇린 역사적인 순간을. 추가 파티도 준비해 두게. 트란 장관이 말했어요. 삼성이 고개 숙이면 우리는 아시아의 새로운 맹주가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가 코앞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목격한 그 광경.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기계를 분해하던 모습.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억눌렀어요. 불안감을 인정하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결정이 실수였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삼성이 항복할 거야. 내일이면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거야.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옥이 열렸죠. 제가 승리를 꿈꾸는 사이, 강도준 부사장은 이미 체스판을 뒤집어 버렸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저는 하노이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트란 장관과 샴페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올해는 베트남의 해가 될 거야. 트란 장관이 잔을 들어 올렸죠. 삼성을 굴복시키고 자주경제의 초석을 놓는 거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삼성에서 일주일째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항복 선언도, 협상 요청도, 항해 서한조차 오지 않았죠. 침묵이 너무 길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트란 장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겁먹은 거지. 협상 카드를 만들고 있겠지만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관님 말이 맞겠지.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정원 베트남 주재관이었죠. 의우엔 전략관님, 하이퐁 항구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움직임입니까? 삼성 로고가 찍힌 컨테이너들이 대량으로 선적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수백 대씩. 목적지는 인도 첸나이 항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모라 하이퐁으로 향했어요.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 하이퐁 항구는 유령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부두 한쪽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화물선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컨테이너 옆면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EUV 장비, 웨이퍼 제조 설비, 클린룸 모듈, 전부 반도체 공장의 핵심 설비들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건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수였죠. 그날 오후 삼성전자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총리실 상황실에서 CNN 생중계를 지켜보았어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 거대한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죠. 베트남이 빨간색으로, 인도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린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인도 노이다로 100% 이전합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어요. 이전 작업은 이미 60% 완료되었으며 2025년 상반기 내로 박린 공장은 완전히 폐쇄될 예정입니다. 제 귀가 위인거렸습니다. 100% 이전? 완전 폐쇄? 그들이 정말로 베트남을 버린다고? 거짓말이야. 트란 장관이 소리쳤어요. 허풍이라고. 저들이 20년 동안 쌓아온 걸 버릴 리 없어. 하지만 화면 속 삼성 대표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허풍을 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자의 여유로움이었죠. 저는 급히 정보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인도 노이다 공장의 현황을 파악하라고. 3시간 후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이다 공장은 이미 1년 전부터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삼성 전용 200메가와트 변전소가 완공되었고 전용 도로와 공항 연결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죠.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는 법인세 10년 면제, 전력요금 50% 감면, 부지 무상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인도는 인프라가 쓰레기라고 비웃던 그 나라가 1년 동안 조용히 삼성의 새 둥지를 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도준 부사장이 던졌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결정의 무게를 견디시겠습니까? 그게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관님, 대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트란 장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대안은 있어.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국의 시텍 반도체, 시테크라고도 불리지. 그들이 삼성의 빈자리를 채울 거야.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시테크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내가 비밀리에 접촉해왔어. 트란 장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삼성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2조 원 규모야. 저는 급히 시테크에 대한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실체가 없었어요. 홈페이지는 허술했고 등록된 주소는 홍콩의 유령 사무실이었죠. 재무제표도, 특허 목록도, 기술 인력 명단도 없었습니다. 장관님, 이 회사는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트란 장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직접 검증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트란 장관은 이미 시테크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외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철수 공식 발표, 신뢰 붕괴가 원인, 베트남 투자 환경의 적신호, 글로벌 기업들 재검토 착수, OECD, 베트남의 조약 파기 행위의 우려 표명, 그리고 밤 11시, 재앙이 터졌어요. 외환 시장이 열리자마자 베트남 동화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
12%, 15%. 하루 만에 15%가 증발했어요. 수입 물가가 치솟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기 시작했죠.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설계한 그 오만한 계획이 조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강도준 부사장이었죠. 응우엔 전략관님께 비즈니스는 신뢰입니다. 계약서는 종이가 아니라 약속이고 약속은 국가의 품격입니다. 당신들은 그 신뢰를 불태웠습니다. 쟤는 다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짧은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4,300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창밖으로 하노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고층 빌딩들, 명품 매장들, 그 모든 번영이 신기루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발밑에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진짜 공포를.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비로소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삼성철수 발표 이틀 후 총리실 경제 비상대책본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비서들이 뛰어다니고 고위 관료들이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들고 우왕좌왕했죠. 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그 혼란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만든 혼란이었어요. 인텔 법인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비서가 소리쳤어요. LG 법인장도 지금 대기 중입니다. 트란 장관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제게 고개를 돌렸죠. 응우엔, 자네가 인텔을 맡아. 내가 LG를 상대할 테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텔 법인장이 기다리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인텔 베트남 법인장 마이클 첸은 창가에 서서 하노이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오자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응우엔 전략관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말씀하시죠. 인텔은 베트남 증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증설 계획. 1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확장 프로젝트였어요. 베트남 경제의 희망이라고 불리던 그 계획이.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마이클 첸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아래 삼성 공장이 보이십니까? 아, 이제 안 보이겠군요. 불이 꺼졌으니까. 비아냥이었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나라에서 우리 설비가 안전할 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은 삼성, 내일은 인텔. 전력을 끊고 세금을 소급 적용하고 약속을 휴지 조각 취급하는 정부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합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15억 달러입니다. 전략관님. 마이클 첸이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 돈은 이제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베트남은 선택지에서 영원히 지워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복도에서 트란 장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손해배상 청구.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어요. 트란 장관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죠. LG가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전력 차단으로 인한 피해 배상 2천억 원. 그리고 베트남 물류 거점을 태국으로 이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트란 장관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배신자들. 전부 배신자야. 저는 벽에 기대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배신자라고? 아니었어요. 그들은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했죠. 약속을, 신뢰를, 계약을. 그들은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뉴욕에서 날아온 뉴스였어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베트남의 국가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했습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투기 등급 직전이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무디스 수석 애널리스트의 인터뷰가 화면에 흘러나왔어요. 베트남 정부가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외국 기업의 소급 과세를 적용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트란 장관이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깨졌어요. 서양 놈들의 음모야. 우리를 짓밟으려는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모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초한 재앙이었죠. 일주일 후 거리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총리실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청사 앞에 모여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일자리를 돌려달라.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란 말이냐? 정부는 책임져라. 삼성협력사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서 하청 물량이 끊겼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연쇄부도를 냈어요.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들. 제가 만든 얼굴들이었어요. 제가 자생적 기업 생태계 구축의 통과 의례라고 비웃던 그 고통이 저 아래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이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 같았어요.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읽어라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년 전의 신문기사 스크랩과 은행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의 파산 관련 문서들이었죠.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외국 자본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국책은행의 대출 사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산업부 고위 관료가 대출금을 횡령하고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거였죠. 서류 맨 아래에 그 관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트란반 투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트란 장관. 지금 제 옆에서 자주 경제를 외치던 그 사람. 제가 충성을 바쳤던 그 사람. 그가 2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평생 증오했던 대상은 외국 자본이었어요. 삼성 같은 대기업. 그들이 아버지를 짓밟았다고 믿었죠. 그 복수심으로 이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4,300억 원의 세금 폭탄, 전력 차단, 오만한 협상. 하지만 진짜 원수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 옆에서 저를 조종하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를 죽인 자의 칼이 되어 무고한 이들을 베고 있었던 겁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 위 속의 것들을 전부 토해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버드 수석 졸업, 총리실 수석 전략관, 베트남의 미래를 설계한다던 엘리트. 그 모든 타이틀이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꼭두각시였죠. 제가 증오하던 바로 그 시스템의 부품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서가 떠올랐습니다. 외국 자본에 짓밟힌 이 땅을 일으켜 세워라. 하지만 아버지는 외국 자본에 짓밟힌 게 아니었어요. 자국의 썩은 관료에게 짓밟힌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 썩은 관료의 손에서 춤을 추며 조국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파괴한 모든 것들을 위한 눈물이었죠. 10만 명의 실직자, 수백 개의 부도 기업, 폭락하는 화폐, 무너지는 신뢰, 그 모든 것의 원흉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와 제가 섬기던 그 악마.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꼭두각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저는 아버지의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다시 갈아야 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원수를 향해서. 박린 산업단지는 유령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았어요. 트란 장관의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간 거였죠. 제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장 정문의 철조망에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삼성 로고가 새겨진 간판은 반쯤 떨어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한때 20만 명의 노동자들이 북적이던 그 거대한 공장은 이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실직자들이었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멍하니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희망도. 그냥 텅 비어 있었죠. 한 노인이 공장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삼성 작업복이 들려 있었어요. 가슴에 SAMSUNG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그 옷을 노인은 소중하게 쓰다듬고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여기서 일하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30년이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공장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일했어. 아들도, 며느리도 여기서 만났지. 손자 학비도 여기서 벌었고. 노인이 작업복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아들은 인도로 밀항선을 탔고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 나는 여기 남았지. 갈 데가 없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자생적 기업 생태계 구축의 통과 의례라고 비웃던 그 고통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날 저녁 폭탄이 터졌습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트란 장관이 밀어주던 시테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죠.
이시테크는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스파이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을 훔치기 위해 설립된 유령 회사였어요. 그들은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삼성 협력사들에 침투했고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렸죠. 이지테크는 베트남에 단 한 푼의 실질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CNN 앵커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들이 약속한 2조 원의 투자금은 베트남 국책은행을 통해 세탁된 후 전액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베트남 국책은행은 파산 직전 상태입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조 원. 그 돈이면 실직자 10만 명에게 1년치 월급을 줄 수 있었어요. 그 돈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트란 장관이 대안이라고 자랑하던 그 회사가 처음부터 사기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트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총리실 집무실로 들어가자 그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응우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책임져야겠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삼성 축출 정책의 실무 책임자가 누구였지? 트란 장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뱀의 눈 같았죠. 자네였어. 세금 고지서를 작성한 것도, 전력 차단을 건의한 것도, 인도를 무시하라고 보고한 것도 전부 자네야.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장관님, 모든 결정은 장관님의 승인하에. 서류에는 자네 이름만 남아있어. 트란 장관이 비릿하게 웃었어요. 나는 자네의 보고를 믿었을 뿐이야. 잘못된 분석을 올린 건 자네고 그 분석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 것도 자네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모든 문서에는 제 서명이 찍혀 있었죠. 트란 장관은 단 한 번도 직접 지시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저를 방패로 삼아온 거였어요. 오늘부로 자네는 해임이야. 트란 장관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검찰에서 곧 연락이 갈 거야. 협조하는 게 좋을 거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해임 통지서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이 들어 있었죠. 죄명은 직권남용 및 국고 손실. 장관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알고 있습니다. 트란 장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제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한 대출 사기.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란 장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증거 있나? 담담한 목소리였죠. 없으면 헛소리야. 그리고 자네, 지금 자네 처지가 헛소리할 상황인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류는 20년 전 것이었고 법적 효력은 이미 소멸되었죠. 집무실을 나서는데 트란 장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자네 아버지도 똑같았어. 쓸데없이 정의로운 척하다가 망했지.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국영방송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응우엔 반득, 베트남 경제를 파탄낸 엘리트의 민낯.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었어요. 하버드 출신의 수석 전략관 응우엔 반득은 잘못된 분석과 오만한 판단으로 삼성을 축출하고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 졸업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그 아래 국가 반역자라는 자막이 깔렸죠. 전문가들은 응우엔 전략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3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합니다. 모든 언론이 저를 마녀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트란 장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저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거였죠. 사흘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은둔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돌멩이가 날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양복을 입은 40대 한국인이었죠. 응우엔 반득 씨입니까? 유창한 베트남어였어요. 저는 경계심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변호사 박준영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도준 부사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준? 제가 적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진실을 기록하라고 전해달라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강 부사장님이 수집한 자료입니다. 트란 장관과 시테크의 거래 내역, 국책은행 비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응우엔 씨, 두친의 회사를 파산시킨 대출 사기의 전말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트란 장관의 서명이 찍힌 문서가 나왔어요. 20년 전 날짜였죠. 아버지 회사의 대출금 2천억 원을 횡령하라는 지시서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의 죄를 입증할 증거. 왜? 제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왜 강 부사장님이 저를 돕는 거죠? 저는 삼성의 적이었는데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강 부사장님 말씀이 진짜 적은 따로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기록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파일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복수의 칼이 손에 쥐어졌어요. 이번에는 진짜 원수를 뵐 차례였죠. 2025년 12월 하노이가 불타올랐습니다. 호안기엠 광장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어요.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실직자들, 파산한 자영업자들, 굶주린 아이들의 부모들, 그들의 함성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트란투안을 끌어내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부패 정권 타도. 저는 광장 한쪽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후드를 깊숙이 눌러쓰고 있었죠. 제 얼굴은 이제 베트남 전역에서 가장 미움받는 얼굴이 되어 있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알아보면 돌멩이 세례를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중의 선두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삼성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가슴에 SAMSUNG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확성기가 들려 있었어요. 나는 판티 흐엉입니다. 그녀가 외쳤어요. 15년 동안 삼성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조장까지 올라갔어요. 제 가족은 삼성 덕분에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실직자입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전부 일자리를 잃었어요. 12살 아들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군중이 다시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트란투안, 트란투안. 저는 손에 쥔 USB를 바라보았어요. 박준영 변호사가 준 자료를 전부 담아둔 것이었죠. 트란 장관과 시테크의 비밀거래, 국책은행 비자금 흐름, 20년 전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킨 대출 사기 문서. 모든 증거가 이 작은 기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저는 후드를 벗고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기 응우엔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수천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분노에 찬 눈빛들이었습니다. 저놈이 나라를 망쳤어. 죽여라. 돌멩이가 날아왔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돌이 맞아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광장 중앙의 대형 전광판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군중이 저를 에워쌌어요. 누군가 제 옷깃을 잡아당겼죠. 나를 때리기 전에 이것부터 보십시오. 제가 소리쳤어요. 손에 든 USB를 높이 들어 올렸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이 나라를 망친 진짜 배우가 누구인지 전광판 관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이걸 틀어주십시오. 제가 USB를 내밀었죠. 제발요.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관리자가 망설였어요. 하지만 군중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는 결국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문서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트란 장관의 서명이 찍힌 비밀 지시서, 시테크와의 뒷거래 계약서, 2조 원의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은행 기록, 그리고 20년 전 제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킨 대출 사기 문서.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트란반투안 장관은 20년 전부터 국가 재산을 횡령해왔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시테크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삼성을 축출한 것은 자주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제 오만함과 복수심이 이 나라를 불태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분노의 함성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죠. 트란투안을 잡아라. 총리실로 가자. 수만 명의 군중이 물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총리실 방향을 향해 흘러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어요. 판디 흐엉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응우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제 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 인도로 밀항선을 탔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녀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하기보다 뜨거웠어요. 너의 그 하버드 지식이 우리 아이들의 굶주림보다 소중했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야 했어요. 이 정도 벌은 받아야 했죠. 아니, 이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1000번, 10,000번 미안합니다. 판티 흐엉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군중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녀가 중얼거렸죠. 미안하다는 말로는 우리 아이들 밥을 먹일 수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1시간 후 전광판에 새로운 뉴스가 떠올랐어요. 속보입니다. 트란반 투안 장관이 총리실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화면에 트란 장관의 모습이 비쳤어요. 양복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죠. 군중에게 둘러싸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던 그 오만한 얼굴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진 거였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저 허무함만 가득했어요. 그때 전광판에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인도 노이다 삼성 공장, 스마트폰 글로벌 점유율 1위 탈환, 인도 경제 비상. 화면에 인도 노이다 공장의 모습이 비쳤어요. 환하게 불이 켜진 거대한 건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한때 방문에서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광경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베트남 신임 총리, 삼성 본사의 긴급 서한 발송, 복귀 요청.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었어요. 신임 총리는 서한에서 과거 정부의 실책을 사과하고 삼성의 베트남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후 삼성 본사의 공식 답변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비즈니스의 근간은 신뢰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에 돌아갈 계획이 없습니다. 단 3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4,300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보다 무거웠습니다. 베트남의 패배가 전 세계에 생중계된 거였죠. 저는 광장을 떠나 박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유령이 된 삼성 공장 앞에 도착했어요. 정문의 철조망은 녹슬어 있었고 간판은 떨어져 나갔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공장 담벼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빈 생산 라인, 먼지 쌓인 컨베이어 벨트, 깨진 유리창. 한때 20만 명의 희망이 살아 숨쉬던 이곳이 이제는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춤에서 해임 통지서를 꺼냈어요. 천천히 찢어서 바닥에 뿌렸습니다. 하버드 졸업장도 꺼냈죠. 그것도 찢었어요. 제 오만함의 상징들이 먼지 위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주저앉았어요.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죠.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으로도 부족했죠.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오늘입니다. 저는 박린의 유령 도시에서 이 글을 씁니다. 한때 삼성 공장이 우뚝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잡초만 무성해요. 담쟁이 덩굴이 담벼락을 타고 올라 창문을 뒤덮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휘파람을 불죠. 정문에 SAMSUNG, 간판은 반쯤 떨어져 녹슨 채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공장 앞 허름한 국수집에서 저는 낡은 노트에 펜을 굴리고 있어요. 제가 저지른 일들을, 제가 파괴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언젠가 누군가 이 글을 읽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아침 국수집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인도 경제, 전년 대비 10% 성장 기록, K제조업 열풍이 견인. 앵커가 밝은 표정으로 원고를 읽었어요.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을 필두로 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인도 경제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올해 추가로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면에 노이다 공장의 모습이 비쳤어요. 환하게 빛나는 건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 웃음 짓는 노동자들. 한때 박린에서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광경이었죠. 아니, 더 크고 더 화려했습니다. 국수집 주인 할머니가 제 앞에 쌀국수 한 그릇을 놓았어요. 또 그 뉴스 보고 있구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죠. 우리가 버린 복이 저기로 갔어. 인도 놈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가 버린 황금 거위가 이제 다른 둥지에서 황금알을 낳고 있었어요. 국수를 먹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젊은이들 무리가 짐을 챙기며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가 밖으로 나가 물었습니다. 인도요. 한 청년이 대답했어요. 노이다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데요. 베트남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청년의 눈빛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하는 슬픔. 하지만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밀항선 타고 가는 거야?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네.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하지만 괜찮아요.
죽으나 여기서 굴구나 마찬가지니까 청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제가 만든 현실이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인도로 한국으로 밀항하는 비극적인 역전. 한때 우리는 투자를 받는 나라였어요. 이제는 일자리를 구걸하러 떠나는 나라가 되었죠. 오후가 되자 제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글이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신뢰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참회록이었죠. 지난 2달간 제가 기록한 모든 것. 트란 장관의 부패, 시테크의 사기, 삼성 축출의 전말, 그리고 제 오만함과 어리석음. 처음에는 베트남 언론들이 퍼날랐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 언론이, 그 다음에는 CNN과 BBC가 인용했죠. 제 고백이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 관료의 충격 고백, 삼성 축출에 숨겨진 진실, 신뢰를 불태운 나라의 몰락, 내부 고발자의 증언, K제조업의 승리, 그리고 베트남의 교훈. 댓글이 수만 개 달렸어요. 분노하는 베트남인들, 조롱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간혹 저를 용서한다는 몇몇 사람들. 하지만 용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기록되었다는 거였어요. 후대의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그것만이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였죠. 해질녘, 저는 삼성 공장 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정문 앞에 한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죠. 30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했다던 그 사람. 노인은 떨어진 SAMSUNG 간판 조각을 주워 헝겊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녹이 쓴 글자를 정성스럽게 마치 유품을 다루듯이. 할아버지, 제가 다가가 말했어요. 그거 닦아서 뭐 하시려고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추억이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공장이 살아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 그때를 기억하고 싶어서. 노인이 간판 조각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미워하지 않아. 그들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줬어. 희망을 줬어. 우리가 그걸 발로 찼지. 우리 잘못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노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거든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꽃 한 송이였죠. 이게 뭔지 아나? 노인이 물었습니다. 무궁화야. 한국 국화지. 어제 화원에서 어렵게 구했어. 노인이 공장 정문 앞에 무궁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옆에 두었죠. 저는 몸을 숙여 그 종이를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한국.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4,300억 원보다, 2조 원보다, 어떤 숫자보다 무거웠어요. 노인이 무궁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기도하는 것 같았죠. 저도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저 미안했어요. 뼈저리게, 참을 수 없이.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았죠. 무궁화 한 송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이 피 살랑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괜찮다고, 이제 알았으니 됐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았어요. 국가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높이 솟은 빌딩일까요? 화려한 GDP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국가의 위대함은 약속을 지키는 힘에서 나옵니다. 계약서 한 장을 종이 조각이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는 그 신뢰에서 나오죠. 우리는 그 신뢰를 불태웠습니다. 쟤는 다시 나무가 되지 않아요. 강도준 부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버린 황금 거위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낳고 있어요. 인도의 하늘 아래에서 베트남이 꿈꾸던 바로 그 번영을 이루고 있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잡초무성한 폐허와 밀항선에 오르는 청년들과 녹슨 간판 조각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오만과 복수에 눈이 멀어 조국을 불태운 한 어리석은 남자의 참회록. 부디 누군가 이 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신뢰를 잃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것을. 한 번 버린 인연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 폐허에 남아 살 겁니다. 제가 파괴한 것들 사이에서 매일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무궁화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멀리서 밀항선의 백고동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한국. 미안합니다, 베트남. 미안합니다, 아버지. 2026년 1월 14일. 박린의 어둠 속에서. 응웬반득.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선생님들?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녹슨 삼성 간판 조각을 헝겊으로 닦던 그 노인. 미안합니다. 한국이라고 삐뚤빼뚤 적은 쪽지 옆에 무궁화 한 송이를 놓던 그 떨리는 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신뢰를 저버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이야기가 뼈저리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젊은 세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 이미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만드신 겁니다. 독일 탄광 800m 지하에서 석탄먼지 마시며 곡괭이 휘두르셨잖아요. 중동 사막 50도 떼약볕 아래서 파이프 용접하시느라 등이 다 벗겨지셨잖아요.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눈이 빠지도록 밤새 미싱 돌리셨잖아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고국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 돈이 모여서 포항제철이 섰고 현대조선소가 섰고 삼성반도체가 선 겁니다. 혹시 나는 늙었다,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이마에 새겨진 그 주름, 손바닥에 박힌 그 굳은 살, 마디마디 거칠어진 그 손가락. 그게 전부 훈장입니다. 대한민국이 드리는 무공훈장이에요. 선생님들은 영웅이십니다.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세계가 놀란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 지킬게요. 선생님들의 말동무가 되어 드릴게요. 심심하실 때, 외로우실 때 그냥 제 영상 틀어놓으세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지금 한창 추운 한겨울이에요. 밖에 나가실 때 목도리 꼭 챙기시고 장갑도 끼세요. 끼니 걸으시면 안 됩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꼭 드시고요. 어디 아프신 데 있으면 병원 미루지 마세요. 선생님들 건강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고, 잘 살았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영상 괜찮으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봅니다. 로그인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독수리 탑업이어도 괜찮고 옷 하나도 괜찮아요. 선생님들 글씨가 저한테는 다 선물이거든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